자, 이제 260쪽의 계약의 성립인데요.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데 뭐 어렵지 않게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하면 이제 곧바로 계약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을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은 바로 성립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청약이라는 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상식적인 내용으로 청약은 꼭 한 사람에게만 해야 돼요?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상관없죠. 신문 광고를 낼 수도 있죠. 내가 어디 있는 건물 얼마에 판다 이렇게 광고 낼 수 있고. 근데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지만 승낙은 반드시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청약자에게 승낙을 해야 돼요. 그거 이제 간단한 차이지만 이거 가지고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은 구체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을이 승낙을 하면 갑이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해야 성립해요. 승낙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승낙으로. 그러려면 이 청약은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돼요. 만약에 청약이 구체적이 아니라면 그건 청약이 아니고요. 그건 청약의 유인이라고 불러요. 청약의 유인은 말 그대로 청약과 다른 점이 꼬드기는 거죠. 그러니까 꼬드길 때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이 아니라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꼬드기죠. 그게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광고들 있죠. 광고. 뭐 분양 광고, 구인 광고 이런 것들은 청약이 아니라 유인으로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청약의 유인을 받았는데 이게 솔깃하고 마음에 들어요. 그럼 제가 원하면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청약이었다면 제가 승낙을 하겠지만 청약의 유인이면 청약을 유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청약을 해야죠. 그럼 상대방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승낙을 하는 거죠. 구별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뒹굴뒹굴 놀고 있다가 TV를 봤는데 구인 광고가 떴어요. 연봉 엄청 준대요.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거 청약이에요, 유인이에요? 유인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게 청약이면 제가 바로 전화해서 내일부터 갑니다 이러면 저는 그 회사의 직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고 제가 마음에 들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이력서 써야죠. 그래서 그 회사에 근로계약의 청약을 제가 하고 회사가 다시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청약과 유인이고요. 대체로 광고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유인이고 밖에 나가면 커피 음료 자판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커피 자판기는 청약일까요? 유인일까요? 자, 커피 자판기는 구체적이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이죠. 200원 주면 커피 주지 하고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동 중인 자판기는 유인이 아니라 청약으로 봐요. 근데 길 가다 보니까 옷가게에 예쁜 옷이 걸려 있어요. 청약의 유인이에요. 이건 유인인 거예요. 근데 뭐 정찰제 매장이다라고 하면 청약이 될 수 있고요. 그거는 확정적으로 돼 있는 거니까 그게 청약과 유인의 구별이고 교재를 좀 볼게요. 자, 괄호 1번에 청약, 의가 나오죠. 청약은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로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 성질과 요건인데 기억, 청약은 의사표시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자, 니은은 중요합니다.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지만 그 상대방은 특정인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디귿에 보시면 청약과 유인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청약의 효력 나오는데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이 되냐면 도달주의니까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우리 이건 총칙할 때 봤죠. 그러면 우리가 총칙했을 때 뭐 봤냐면 도달주의를 취하는 관계로 청약을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해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우리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서 111조 2항에서 규정했던 거예요. 의사표시를 발송한 이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그 내용이 뭐 다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청약의 구속력 527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럼 언제부터 철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발송하면일까요? 도달하면일까요? 도달하면.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되면 자기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528조 1항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면 승낙 기간까지 받아야 되고요. 승낙 기간을 넘어가 버리면 그 청약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습니다. 자, 2항 3항은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올 거고요. 자, 일단 529조를 보세요. 529조.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528조 1항에서는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기간까지 받으라고 되어 있고요. 529조에서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받으래? 상당한 기간.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상당한 기간 이런 표현 나오는데 그거는 뭐 며칠인지 이런 건 구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할 거니까 우리는 수험상으로 그냥 상당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법조문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청약을 할 때 반드시 승낙 기간을 정해서 해야 돼요? 안 정해도 되는 거야? 안 정해도 안 정해도 상당 기간까지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12월 1일 날 청약을 합니다. 근데 청약을 하면서 12월 15일을 승낙 기간으로 정했어요. 15일까지 확답을 주시오. 근데 이제 12월 4일 날 청약이 도달되고요. 을이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12월 14일 날 승낙서를 보냈는데 그게 12월 16일에야 도달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될 것도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그런 이 고민이 잠깐 생기냐면 우리가 민법 총칙할 때 원래 도달주의인데 발신주의를 취하는 예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격지자 간의 승낙이에요. 격지자 간의 승낙은 승낙서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우리 민법 53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528조 1항에서는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기간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넘어가면 효력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제 우리 판례는 얘네들을 섞어요. 섞어서 일단은 며칠 인정해 줄까요? 일단은 발송한 날 14일 날 성립을 인정해 줘요. 근데 이게 계속 인정되려면 승낙 기간 안에 들어갔어야 돼요. 승낙 기간을 넘어버리면 인정되었던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4일 날 승낙서를 보냈는데 15일 날 도달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의 효력이 인정이 되죠? 승낙 기간 안에 들어갔으니까 며칠부터? 14일부터요. 근데 아예 이걸 승낙 기간을 넘어버리면 성립되는 건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14일 날 보내서 16일 날 들어갔어요. 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다시 조문 한번 볼까요? 263쪽 한번 보세요. 263쪽. 263쪽 밑에 531조가 있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도달 시간이라 승낙서를 발송한 시점이에요. 근데 이 발송한 시점에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승낙 기간을 정했을 때 승낙 기간 안에 들어갔어야 돼요. 만약에 승낙 기간을 넘어버리면 인정되었던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려운가요? 어려운 척 하시는 거죠. 다 알면서.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발송 시에 발신 시에 효력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글로 쓰니까 더 어렵잖아요. 예. 자, 우리 조건 공부했으니까 쓴 거예요. 가운데 해제 조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소멸해요. 그러면 일단 발송했을 때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 근데 승낙 기간 안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해제 조건이 성취되어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발송일 날 계약이 성립이 가능하려면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반드시 승낙 기간 안에 들어갔어야 돼요. 못 들어가면 효력이 인정. 그럼 결론.
이 사례에서 14일 날 보내서 16일 날 들어갔다면 이 경우에 계약의 성립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왜냐하면 되려면 15일 안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럼 15일 안에 들어가면 며칠 날 성립된 것으로? 14일 날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자, 그래서 261쪽은 지금 다 보셨고요. 뭐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와 정하지 않은 경우 다시 나눠서 봤고, 그럼 62쪽에 보면 이제 승낙이 나와요. 승낙. 승낙 기억에 보면 승낙의 상대방. 승낙은 청약과 달리 반드시 특정인 청약자에게 한다. 그러니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에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시험에 자주 나왔고, 니은에 보면 변경을 가한 승낙이 나옵니다. 청약에 조건 기타 변경을 붙인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이러한 승낙을 청약의 거절과 함께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 청약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한 건데요. 얘가 을한테 야 1억 원에 우리 집 팔 거야 라고 매도의 청약을 1억 원에 했는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내가 9천에 살게. 9천에 매수하겠다고 승낙을 해요. 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한 건 뭐냐면 바로 변경을 가한 승낙이에요. 그럼 이 변경을 가한 승낙은 기존 청약을 거절하고 얘는 뭘 한 것으로 본다고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9천만 원이라도 팔고 싶으면 다시 청약해야 돼요? 승낙만 하면 되는 거야? 승낙만 하면 되죠? 이게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되는 거 첫 번째, 변경을 가한 승낙이에요.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 청약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승낙의 자유.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을 받은 사실로부터 법률상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관련되는 판례는 뭐냐면 다음 날까지, 내일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알겠습니다라고 청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청약은 상대방을 구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까지 아무 말도 없으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계약이 체결될까 안 될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댁에 계시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여기 강남역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인데요. 강남역 앞에 500평짜리 좋은 땅이 나왔거든요. 내일까지 말 없으면 사는 겁니다. 전화 딱 끊었어요. 그럼 저 내일까지 안 말하면 사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당연히 상대방을 구속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회답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단지 내일이라는 승낙 기간을 정해 청약한 거니까 제가 사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한다. 이번 시험에도 이 판례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연착된 승낙인데 요건 이제 경우를 나눴어요. 기억은 통상적인 연착, 니은은 비통상적인 연착이에요. 그럼 기억에 보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자, 새 청약으로 보는 게 앞에 하나 뭐 있었어요? 변경을 가한 승낙이 있고 두 번째는 연착된 승낙도 역시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럼 이 그림이죠. 이게 통상적인 연착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연착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늦게 보냈으니까 늦게 했겠죠. 그게 통상적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지각하신 분들 왜 지각하셨어요? 늦게 왔으니까. 늦게 출발했으니까. 그게 통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통상적인 연착은 이건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고 했고요. 이걸 뭐로 인정한다고요? 새로운 청약. 그러면 갑은 원하면 다시 청약해야 돼요? 승낙만 하면 돼요? 승낙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통상적이 아니라 비통상적인 연착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통상적이라면 기간 안에 도달이 됐을 텐데 뭐 우체국의 사정이나 어떤 특별한 문제 때문에 연착되었을 때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게 이제 밑에 나온 비통상적 연착이에요. 528조. 아까 1항은 보셨어요. 1항은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면 승낙 기간까지. 아까 보셨고. 자, 2항을 볼게요.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전항의 기간은 승낙 기간을 말하겠죠. 승낙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미리 발송했다면 또 할 필요는 없고요. 사망.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 그러니까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럼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갑이 을한테 12월 1일 날 청약을 합니다. 승낙 기간을 12월 15일로 정한 거고요. 자, 청약서가 4일 날 들어갔는데 이 을이 이 청약이 마음에 들어요. 12월 8일 날 승낙서를 보냅니다. 근데 어떤 우체국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12월 17일에야 승낙서가 도달됐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한 바에 의하면 승낙 기간을 정했는데 승낙 기간을 넘어서 도달이 됐죠.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원칙이야.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사례는 첫 번째 사례와 다른 점이 12월 8일 날 보냈다면 보통이라면 당연히 기간 내 도달이 되었을 승낙서예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할까요? 안 된 걸로 할까요? 당연히 된 걸로 알겠죠. 이렇게 일찍 보냈으니까. 근데 이런 특별한 사정 때문에 늦어졌을 때 갑이 이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을에게 뭘 해주라는 거예요? 연착의 통지를 해줘라 이거야. 당신 승낙서가 연착되었다라고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연착의 통지를 안 해줬어요. 안 해주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승낙서가 12월 17일 날 왔어요. 우편 소인을 봤더니 12월 8일자로 찍혀 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립돼요. 며칠 날 됩니까? 12월 8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성립되는 거니까 승낙서를 발송한 발신주에 따라서 인정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만약에 갑이요. 이 상황에서 이 계약을 그냥 원하고 있어요. 원하지 않으면 연착의 통지하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갑은 이 계약을 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연착의 통지를 안 하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된 건데 갑이 만약에 연착이 됐는데 마음에 변심이 있었어요. 그럼 얘가 하기 싫어졌으면 얼른 뭘 하라고요? 연착의 통지해야 되고요. 안 하면 성립합니다. 근데 만약에 12월 16일 날 여기서 12월 16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승낙 기간은 넘었는데 연착된 승낙서를 아직 못 받은 상태죠. 무슨 의미인지 되셨죠? 그럼 이때 갑이 을한테 야 승낙 기간 넘었는데 네 승낙서 아직도 안 왔어 라고 미리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거예요. 그럼 이걸 발송했는데 다음날 연착된 승낙서를 받고 또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요? 그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겠죠. 조문을 다시 볼게요. 528조 2항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승낙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했다면 또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사망은 지금 연착 통지 안 하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념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요 그림 다시 볼게요. 얘가 12월 14일 날 보내서 16일 날 들어갔어요. 연착된 승낙이죠. 그러면 갑은 이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이건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연착의 통지는 언제만 하는 거예요? 비통상적, 즉 보통이라면 기간 내에 도달되었을 경우 그럼 얘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 해주는 거고요. 통상적인 연착은 그냥 연착된 승낙으로 새 청약이 되는 것이지 얘가 뭔가의 의사표시를 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은 언제만 쓰는 말이냐면 비통상적, 보통이면 기간 내 도달이 되었을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말이야. 구별되셨죠? 그 얘기고. 그래서 오른쪽에 사례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립 시기는 보셨죠? 격지자 간에는 언제 성립하냐면 발신주의, 승낙서를 발송한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약의 성립이라는 걸 보고 있는데 통상적인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됨으로써 이루어져요. 근데 꼭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가 나와요.
기타 방법에 의한 성립인데, 자, 첫 번째는 교차 청약이 나오죠. 괄호 1번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264쪽이에요. 2번에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특히 교차 청약에 의한 성립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번 시험에도 나왔고. 자, 533조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승낙을 한 게 아니라 얘도 청약을 했는데 우연하게도 양 청약의 내용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되면 계약은 성립한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 같은 내용이 되고, 그리고 성립하는 건 양 청약이 발송된 때요, 도달한 때요. 도달한 때다라는 거죠. 갑이 을한테 야, 내 건물 1억 원에 팔 건데 안 살래? 라고 매도의 청약을 12월 1일 날 해서 이게 12월 4일 날 도달됐어요. 그러면 을이 청약서를 받아보고 마음에 들어서 응, 내가 살게 라고 하면 그게 승낙인 거죠. 근데 12월 3일 날, 그러니까 12월 3일이라는 것은 을이 갑의 청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12월 3일 날 아주 우연하게도 을이 갑에게 야, 니네 집 내가 1억에 사면 안 돼? 라고 청약을 해서 이 청약서가 12월 6일 날 도달된 거예요. 그럼 갑은 이 청약서를 받으면 소름이 확 돋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승낙은 아니지만. 근데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양 청약의 내용은 당연히 어때야 돼요? 동일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성립 시점이 3일이에요, 6일이에요? 6일. 얘가 한 건 승낙이 아니라 청약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청약이 도달되어야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532조에 의사실현 나오죠.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었어도요, 승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료 주차장이 있어요. 그럼 제가 유료 주차장에 차를 갖다가 댑니다. 그러면 주차 계약이라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따로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 차를 대는 순간 계약은 성립이 된다라는 거야. 의사표시는 없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요, 청약자가 그 사실의 발생을 인식했을 때요, 사실이 있었을 때요. 사실이 있었을 때고 청약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죠.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하는 것이며 청약자가 그 사실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실만 있으면 성립한다라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총칙 첫 시간에 뭘 봤냐면 불능의 유형을 봤었어요. 원시적 불능이 있었고 후발적 불능이 있었죠. 살짝 생각나세요? 네. 원시적 불능은 뭐였냐면 계약이 성립될 당시에 이미 불가능인 거고요.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성립할 때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이 된 거야. 둘 중에 무효가 되는 게 뭐였어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예요. 근데 후발적 불능은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기 때문에 이건 유효한 거죠.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 되면 그게 무효가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게 지금 우리 민법 535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어서 볼 게 왜 불능이 됐느냐. 후발적으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목적물이 불타버렸어요. 그럼 계약 체결 후에 불탄 거니까 일단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계약은 유효해요. 근데 왜 불탔느냐? 채무자의 책임,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로 다시 나눠요.
만약에 채무자의 잘못으로 못 넘겨주게 되면 우리 그거 뭐라고 불렀어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 그러면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게 되는데 그런 제도를 계약의 해제라고 해요. 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해제를 공부할 거예요. 그럼 해제하면 이미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돌려받아야죠. 원상회복을 하고 원상회복을 받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채무불이행 시에 발생하는 거고, 근데 그 건물이 멸실된 게 채무자의 잘못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제3자가 방화를 했다든지 자연재해라든지, 그러면 이건 채무자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럼 채무자의 잘못이 아니면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고요. 그럼 그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위험부담 언제 나왔어요 이거? 쌍무와 편무.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실익은요, 쌍무는 대가가 있으니까 동시에 이행을 하고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할 거냐,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들을 쭉 세 가지를 보는데 다음 시간까지 걸쳐서, 자 그럼 먼저 535조를 봅니다. 264쪽이에요. 535조 제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될 때 이미 목적이 불능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불능을 뭐라고 했냐면 원시적 불능이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소위 신뢰이익 또는 신뢰손해라고 불러요.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이행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뢰액을 배상해야 되는데 한도는 이행이익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신뢰액을 배상받으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선이 무과실이어야 배상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례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을이 예전에 그 별장 갔다 왔는데 마음에 들어서 그걸 사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예를 들어 15일 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근데 12월 14일 날 그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면서 12월 14일 날 이 건물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예요. 그러면 일단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자, 매매 계약이 12월 15일 날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12월 14일 날 불타버린 건물이에요.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죠. 이건 무슨 불능이니까? 원시적. 원래 무효가 돼버리면 원칙은요, 서로 주고받은 거 부당이득 정리하고 끝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 민법이 특별히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라는 규정을 둔 거예요. 근데 을은 이게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 즉 이미 불타버린 걸 전혀 몰랐어요. 선의뿐만 아니라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죠. 그래서 을이 돈을 썼어요. 이거 건물 사보겠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비도 좀 썼고요. 은행에서 돈이 좀 부족해서 대출 받아서 이자도 좀 나갔어요. 근데 이 매도인 갑은 이게 14일 날 불타버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 수 있었어요.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가 불능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을에게 팔았더라면 배상하라는 거야. 그게 뭘 배상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비와 이자는 얘가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쓴 돈이에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걸 배상해라. 이게 바로 뭐야? 신뢰이익을 배상해라라는 거야. 근데 신뢰이익을 배상하는데 무제한이 아니고요. 이행이익을 한도로 배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지금 1억 원에 계약을 했어요. 1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요즘에 땅값이 올라서 시세가 한 1억 2천만 원 합니다. 그럼 얘는 얼마를 벌 수 있었어요? 2천만 원 벌 수 있었죠. 원래 1억에 샀는데 1억 2천 하면, 그러면 요 2천만 원은 신뢰이익일까요? 이행이익일까요?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이익이에요. 이게 이행이익이죠. 신뢰이익과 이행이익 중에서 통상적으로 어떤 게 더 큰 게 일반적일까요?
이행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순례익이라는 건 요 이행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 같은 거야. 그럼 얘가 여비와 이자 이런 걸 막 써가지고 샀는데 이행이익을 거둬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경제적 가치 판단을 잘못해서요. 순례익이 1억 원이고 이행이익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1억 써서 5천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갑이을에게 얼마를 배상해 주는 게 타당할까요? 1억 다 물어줘야 될까요? 5천만 원만 배상하면 될까요? 당연히 5천이겠죠. 왜냐하면 얘가 애초에 원했던 대로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얘는 얼마를 벌 거였어요? 5천만 원 벌 거였는데 얘가 잘못해서 1억 원 썼다고 얘가 잘못해서 쓴 돈까지 다 물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익을 배상하는데 한도액은 뭘 한도로 한다고요?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의 또는 과실 있는 자가 선의 무과실의 자에게 순례익을 배상해라. 한도는 이행이익이요. 요건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례익을 배상받으려면 선의이면 충분해요. 무과실까지 갖추라고요. 무과실.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냐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서 순례익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족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해 있어요. 틀리죠. 선의 무과실. 그리고 만약에 이 매도인도요.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었다. 그러면 얘는 배상 책임져요? 질 필요 없는 거예요. 언제 지라고 돼 있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그럼 얘도 전혀 몰랐다. 선의 무과실이면 배상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가 선의 무과실의 자에게 순례익을 배상하고요. 한도액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합니다. 간단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일단 원시적 불능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되겠고, 자 갑이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 근데 이제 매매 계약이 성립된 후에 계약이 성립된 후에 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어요. 이 건물이 화재로 불타버려서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오해했어요?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목적물이 멸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매매 계약은 유효. 이거 왜 유효해요? 이건 후발적 불능, 성립된 다음의 불능이니까. 그래서 이게 계약법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사례 문제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첫 번째 제일 먼저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언제 그랬느냐. 성립 전에 그랬다라고 하면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따라 나와야 되고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멸실되었다라고 하면 일단 계약은 유효. 뭐라고 꼬드겨도요. 무효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근데 이게 멸실된 게 갑의 잘못이면 뭐예요? 채무불이행. 이제 써있죠. 채무불이행. 얘 잘못이면. 그러면 을은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계약을 어떻게 해요? 즉시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얘 잘못이 아니면 그때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제는 우리 다음 주에 볼 거고요. 을이 갑이랑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계약 체결 이후에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그럼 위험 부담은 대가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할 거냐? 그럼 바꿔서 말하면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자기 잘못 없이 멸실되었을 때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대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가 위험 부담하는 거예요? 갑. 인도무 있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제가 을이에요. 을인데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1,000만 원 줬는데 며칠 있다가 매도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요. 야 매수인 어떻게 그 건물 다 탔어? 이럽니다. 네, 그럼 제가 어우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중도금 잔금 바로 쏩니다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매우 유감스럽지만 지급했던 계약금도 위로금으로 줄 거예요? 돌려받아야 돼요? 돌려받아요. 이건 계약금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도인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 건물은 다 탔지만 대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라고요? 채무자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은 원칙은 누가 하는 거냐면 채무자 부담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이행 청구,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채권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령지체 중에 불능이 되거나 또는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자,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그러니까 원칙은 갑은 을에게 받은 돈 다 돌려주고 대금은 한 푼도 못 받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을이요, 목적물을 언제 인도받기로 했냐면 12월 15일 날 인도받기로 했는데 을이 인도를 받지 않고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령지체라고 불러요. 수령을 지체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얘가 채무자면 얘가 채권자니까 이걸 채권자 지체라고 불러요. 근데 얘가 수령을 지체하고 있다가 12월 17일 날 번개 맞고 다퉜어요. 그럼 이때는 누가 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을이 네가 제때 받았으면 니네 집 불나는 거니까 네가 부담해.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갑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채권자 부담주의로 전환되는 거죠. 채권자의 책임이 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수인 을이 매매 목적물에 놀러 가서 을이 불태웠어요. 이 잘못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누가 부담해야 돼요? 을이 부담해. 그런 경우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채무자 부담주의에 따라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수령지체 중이거나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구별되었어요? 그러면 얘를 왜 채무자라고 부르느냐? 지금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죠. 그럼 쌍무계약이면 서로에게 채권 채무가 모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럼 매도인은 어떤 채권이 있을까요? 매도인은 뭐 받아야 돼요? 돈 받아야죠. 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이 있고 그리고 매도인은 목적물의 인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겠죠. 매수인은 대금 채무가 있고요. 대금 채무가 있고 목적물을 인도받을 채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다 똑같아요. 한 사람에게 대가가 서로에게 있는 거니까 채권자이면서 채무자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특별한 말 없이 여기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할 때 왜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불능은요. 불능 공부하고 있잖아요. 불능은 뭐가 불능이에요 지금? 대금 지급이 불능이에요? 인도가 불능이에요? 인도가 불능이죠. 그러니까 인도 의무자를 채무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포커스가 대금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 그럼 인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도 의무자를 채무자라 하고 얘를 채권자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에서 대금 채권자는 누구예요?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대금 채권자는 돈 받을 사람. 도인이 돈을 받아야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정신줄을 좀 잡아보시고 매매계약하면 매도인이 돈 받잖아요. 얘는 대금 채권자인데 여기서는 지금 대금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불능 공부하잖아요. 불능. 뭐가 불능인 거예요 지금? 인도가 불능이잖아요. 그럼 인도 의무자가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채무자라고 부른다고요? 매도인이라고 채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매도인이 채무자다라고 단정하는 건 아닌데 인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268쪽을) 보시죠. 동시행은 다음 주에 볼 거고요. 268쪽에 위험부담, 오른쪽에 69쪽에 원칙 채무자주의입니다. 조문 보세요. 537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1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누가 대가 위험을 부담하라고요? 채무자 부담주요. 자, 밑에 538조.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1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 뭐가 나왔어요? 채권자의 책임이 나왔고, 자, 셋째 줄 계속 볼게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다. 두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수령지체. 그래서 수령지체 중이거나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그 경우에는 채권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번개 맞고 자연재해로 건물이 멸실됐어요.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자 을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이거 오해의 X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자연재해로 건물이 멸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매수인은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오해의 X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였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했는데 해제라는 말은 언제 쓴다 그랬어요? 채무불행. 그럼 채무불행이라는 말을 쓰려면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자연재해로 멸실되었다라고 하면 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한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요. 이때는 어떤 문제만 발생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의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다시 자,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다시 보는데 일단 매매 계약을 했는데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라고 지문에 나왔어요. 그럼 뭐부터 처음에 확인하셔야 돼요? 언제 그랬느냐? 계약 전이냐 후냐? 그럼 계약 전이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후면 후발적 불능이니까 일단 유효. 여기서 후발적인데 어쩌고 저쩌고 무효다. 이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 보셔야 돼요? 후발적 불능이면. 채무자의 잘못이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채무자의 잘못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돼요? 채무불행이니까 해제 문제로 가는 거야. 근데 채무자의 잘못이 없으면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이지 여기서 채무자의 잘못이 없는데 해제 손해배상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이 흐름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 정리되셨어요? 예. 이게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시험 막판까지 계속 보실 거니까 일단 중요한 흐름이니까 보시고 그러면 이 위험부담에 관한 이 규정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이 537조의 규정은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 그러니까 보통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때요. 계약의 대등 당사자냐 아니면 강자와 약자로 나누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그럼 매도인이 강자예요? 매수인이 강자예요? 없어요. 똑같아요. 둘은. 그렇죠? 매도인은 뭐가 있어요? 매도인은 물건이 있죠. 매수인은 돈이 있어요. 기분 나쁘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과 관련되는 것들은 대체로 다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무슨 책임진다 그랬어요? 담보 책임. 그럼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매도인 매수인 나오면 대등 당사자잖아요. 그러면 임의 규정이죠. 매도인이 팔면서 야 여기 하자 있거든. 나 책임 안 질 건데 살래? 안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좋아 살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원래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건데 매매 계약하면서 채무자가 매도인이 야 네가 위험 부담해 아니면 나 안 사. 우리 해줄게. 얼마든지 할 수. 이런 건 전부 다 뭐예요? 임의 규정. 근데 임대차 가면 누가 약자예요?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둔 규정이 있으면 그건 강행 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등 당사자끼리는 사적 자치가 원칙이니까 강제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얘기고.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 앞에 동시행의 항변권은 다음 주에 이어서 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종강이죠. 예,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